안녕하세요.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온 인생 선배님들은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보고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다 보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 기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랑 사는 전 늘 놀림거리였고 극소심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공부로 날려보내는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드디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날개를 펴보자 할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우한 네 인생이었지만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할머님도 내가 잘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자기를 만나서 정말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진짜 대단한 거지. 지원 하나 못 받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남들보다 더 강인하다는 증거야. 멋있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그런 곳을 남편이 다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내 아픈 곳곳을 치유해주는 남자라면 결혼을 할 만하다 싶었고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날 기대에 부풀었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절 좋게 보시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걸어주셨어요. 아유, 그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잖아. 우리 지영이도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노력의 증거지. 안 그러니? 난 우리 아들이 꼭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 아니면 전문직이나. 지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중소기업 다녀봤자 애 낳고 그러면 복직하기 힘들잖아. 요즘 시대에 그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줘야 미래에도 화창하지. 감사합니다. 성규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호탕하고 성격이 좋은가 했더니 다 어머님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야 나야 너무 고맙지. 아,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 살고? 아 엄마, 초면에 무슨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회사 동기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아니, 지영씨, 이게 사실이야? 아휴, 더 들어볼 말도 없겠네. 일단 저녁은 먹고 있으니 먹고 가요.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학창시절 종종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욕은 몇 번 당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한 적은 처음이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게 무슨 무례예요? 그리고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는 게 지영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안 봐도 훤하지. 너 저 집 기둥서방 되고 싶니? 네가 할머니 건사하고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할 거야? 저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장래도 훤한 거지. 개뿔 없는 집 애를 데려와서는 네가 고생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반겨? 지영씨, 내가 말한 게 틀리나 말해봐. 맞잖아. 우리 성규가 결혼하면 할머니 건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딱 싫어. 할머님은 제가 책임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제가 어머님 가족이 되듯 성규 씨도 저희 할머니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챙겨주면 좀 안 되나요? 저도 어머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럽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뜻 잘 알았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길로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남편이 절 끈질기게도 설득하더라고요. 본인이 부모님을 다 설득시킬 거고 저에겐 딱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사실 워낙 어렸을 때도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만큼은 정말 절 사랑해주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럼에도 남편을 놓칠 수 없었던 건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뭐 한다고 여길 와? 누가 너 보고 오랬니? 그 회사는 그렇게 귀한 인력이라면서 맘대로 빼주고 하나 보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한 번도 고아 며느리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계획을 네가 다 망쳤어.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 불쌍한 코스프레하며 내 아들을 잘도 구슬렸겠지만 난 그렇게 안 될 거다.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요. 성규 씨 어머니니까 저도 잘하도록 할 거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니네 집안 바꿀 수 있니? 절대 없지. 됐고 최대한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디서 구한 아부랭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앉겠다고 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싶다. 정말 꼴 보기 싫어. 결혼은 허락했지만 어머님은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을 위해 이겨내보기로 다짐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은근한 무시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어서 제 멘토도 보통 멘토는 아니었거든요. 그리하여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심한 혼수 간섭이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막아주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남편감은 진짜 잘 골랐다고 저 스스로 위안도 하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첫째 며느리 드리는데 이 정도 해와야지.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고부 사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껴들지 마. 엄마, 평생 모피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모피 코트는 무슨 모피 코트예요? 물방울 다이어는 또 뭐고요? 우리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저희 뜻 따라주세요. 막말로 엄마가 지영이한테 엄청난 거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뭐? 고아 며느리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뭘 또 따로 해줘야 하니? 여자한테 미치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난 진짜 엄마한테 실망하려고 하니까 그만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조종했겠지? 아들 나오면 며느리 거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다 아주. 속상해 죽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혼수 간섭을 하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내서 예단 목록을 짜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참 원하는 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목록은 거의 결혼을 반대할 건데 이래도 할래? 라는 뜻의 표시 같았고 그걸 보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 웃었니 지금? 내가 웃음니? 출신이 다르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와. 그래야 내가 고아 며느리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니네 회사 연봉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할 능력 있는 거 다 아니까 필수로 해와라.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저 부모님 안 계시지만 남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규 씨보다 좋은 성적으로 회사 입사했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살아왔는데 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죄송한데 예단이나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어디서 해오라는데 말대답을 해? 너 같은 건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런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같이 볼품없는 애가 우리 성규랑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걸 그냥 확?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거기에 있는 물을 저한테 끼얹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회사 앞이어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대우도 못 받는 불쌍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늘 똑소리 나는 회사 내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여서 핑계를 댈 말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고아는 싫다고 한 거야. 어디서 티가 나도 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다 내가. 진짜 신선하네요. 이런 물세례.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성규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막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도 부모님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제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어머 이게 아주 물벼락마저도 또박또박 지 할 말 하는 것 좀 봐. 아유 독하다 독해. 부모 없는 애가 독하기까지. 카페에서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에도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는 제 자신도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오랜 생활 백수로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며 저를 집 만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못하던 술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평생을 어머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겨우 얻은 대학 졸업장으로 취직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나이 되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번번이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아주버님 또한 상심이 크신 상태라고 하면서 이번 취직을 계기로 아주버님도 변할 거라고 남편이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이도 축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맨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인간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취직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다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큰아들까지 취직했으니 엄마는 마음이 안심이 돼. 며느리 자리만 아주 잘 배운 여자로 데리고 오면
묵은 체증도 내려갈 것 같고, 제가 우리 집에 오기티가 될 거잖니. 엄마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래요? 제저씨도 우리 엄마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왜 한 귀로 들어? 내가 일부러 제 들으라고 한 말인데? 부모도 없는 게 무슨 내 며느리라고? 오란다고 또 온다?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군요. 한 번 더 모욕을 주려고. 아주버님 취직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하시니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성규씨, 나 가볼게. 어머님 저 갈 테니까 아드님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기세요. 아주 말하는 저 싹퉁머리 좀 보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성규가 너 부른 거지.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오해 말아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취직하고 그것도 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니? 그러니 나 열받게 하지 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영이도 이제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 남편 구워 삶아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게 만드니 좋으니? 너만 아니었어도 우린 더 행복했을 거야. 제가 있으면 어머님에게 계속 모욕을 들을 것 같아 간단히 아주버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앞날이 참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내 삶은 언제쯤 평안에 이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저에게 참 힘든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을 이겨내고 드디어 남편과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제 행복을 정말 찾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예식 끝나고 축의금 나온 거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아유, 어떻게 그러냐. 너한테 들어온 돈을 내가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더보고 온 손님들이잖아. 이거 너 가지고 가서 비상금 하란께. 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돈이 무엇이 필요해? 안 그러냐? 아니야. 할머니도 병원 다니고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나 키우느라 여태껏 제대로 놀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즐기셔요, 할머니. 아유, 고맙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대학 가고 너 혼자 벌어 쓰고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아니야. 할머니 없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못했어.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 시집 간다고 남의 식구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하고 자주 갈게.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라. 알겠지? 아프면 전화하고 병원 가고 제발. 그게 날 위한 거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 참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워낙 가족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대학생 때부터는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 손님들이 줄지어 방문을 해주었어요. 연로한 할머니가 하객을 맞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의 하객들께 인사를 가렸는데 제 신부 측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제 축의금을 담당한 제 친구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는 신부 측 돈이고요. 신랑 측 돈은 저쪽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보는 눈이 많은데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우리 며느리 친구면 그냥 내 말 따르면 된다니까. 합산한 거 보니까 900 나왔던데 그거 나한테 넘기면 돼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는 신부 측이고 신랑 측은 옆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제 돈이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냐? 챙겨갈 부모도 하나 없는 게? 너 나한테 모피 코트 하나도 안 해줬으니 이 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 준 거 아니야. 너같이 아무도 없는 고아랑. 야, 너네 시엄마 돌은 거 아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한테. 너 괜찮아?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 아주 끼리끼리 친구라고. 지가 뭔데 나서길. 부모도 없는데 뭘 이 돈을 욕심내고 그러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좋은 날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저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정말. 이 돈 주던지 아니면 당장 결혼식 취소하던지 해. 제대로 된 거 해온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돈을 탐내? 나한테 해줘도 되지. 예식 후 신부 측 축의금 총액 900을 모조리 넘기라며 고아인 내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였고 제 친구들은 놀라고 말았죠.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맞대응을 할 여유도 없이 머리채를 잡히게 되었고 신랑 일을 하던 중 멀리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당장 그 머리채 안 나요? 엄마가 이러면 내가 엄청 곤란해진다고. 얼른 재수씨 놔줘요. 반가운 소식이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아줬을 때 갑자기 시숙이 달려나오면서 본인 어머니께 제 머리를 놓으라며 방명록을 얼굴에 날린 거예요. 일제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굳어졌고 저 역시도 아주버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게 되었죠. 얼마나 세게 쳤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방명록으로 얼굴을 맞고 날아가게 되었고 사실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엄마 얼굴 때린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 패륜 놈의 시키에? 그리고 얘가 뭔데 네가 그래? 지금 재수씨가 내가 모시는 대표님의 자제분이시라고. 재수씨 부모님이 없긴 왜 없어? 엄마 당장 사과해.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니? 지 아빠 진작에 집 나갔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엄만 죽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휴,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대표님이시라고. 지금 할머님이랑 말씀 나누고 계셔. 엄마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네 대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얘 아빠라고?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숙이 말하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는 제 아빠가 살아계셨고 그 아빠가 시숙이 모시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늘 다투기만 했던 엄마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고
도피 형식으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거고, 절 걷어주신 게 저희 할머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 저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할머니와 이사를 가버린 뒤라 절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워만 하다가 오늘 본인의 비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만 내러 잠깐 들렀다가 저희 할머니를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와 똑 닮은 제 얼굴을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만나게 되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지영이 애비입니다. 애엄마랑 이름도 지영이라고 짓기로 한 거였는데 딱 지영이라고 지었네요. 절 용서해 주세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무심한 인간아. 지영엄이 죽고 한 번을 안 오더니 이제야 아비라고 나타나? 너무하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라고 왜 안 찾았겠습니까? 다 이사가 버리고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평생을 지영이랑 어머님께 속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꼭 지영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지영이한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지필줄 찾았으니 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지영이한테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라도 갚을게요.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전 정말 오열을 하였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런 결혼식장에서 친아빠를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모두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저를 더욱더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숙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조곤조곤하게 날려버리더라고요. 자네를 뽑은 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뽑은 건데 자네 어머니를 보고 나니 알겠네.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어차피 수습기간이니 입사는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우리 딸도 부모가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딸 인생에 꽃길은 내가 열어줄 테니 그렇게 꼴보기 싫은 며느리와 손절하면 그만이겠네요. 그럼 이만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건데 왜 제가 잘려야 하나요? 그리고 전 재수 씨를 하대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어딜 가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돈, 뭐 사돈이라 불러도 되죠? 전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오해가 다 풀렸으니 이제 며느리랑도 잘 지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줘요.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내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잘 봐달란 소리가 나와? 아니, 아무도 없는 거와 며느리로 맞아준다는데 오히려 그쪽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행동을 보아하니 우리 지영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당신이랑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아빠에게 아들의 입사를 얘기했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하였고 저에게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숙을 해고 처리하였고, 제 남편을 만나 신혼집을 전세해서 매매로 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드디어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나.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희 엄마 그렇게 되고 내가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다 핑계겠지. 네가 살아온 세월 보상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너희 할머니 그리고 널 책임지고 싶다. 아빠 벌만큼 벌었고 절대 너한테 배 끼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어떻게든 절 찾아오셨어야죠. 이런 마음이시라면. 사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없던 아빠가 생기니 반갑기보단 원망만 들어요. 그 힘든 세월 아빠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면 안 될까? 아빠 재혼도 안 했고 평생 혼자야. 너 하나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렸어. 제 마음 쉽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 마세요. 아빠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텐 아빠가 아마 평생 두고두고 고마워하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 진심 어린 아빠의 사과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선뜻 아빠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더니 이제야 며느리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었답니다. 이제 완벽한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니네 아빠 재산 규모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구슬려서 다시 큰애 입사 좀 시켜줘.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는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이해하고. 이해라뇨?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저한테 더 상처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배경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아빠가 생겼다 해도 저에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그 뜻 뭐야? 뭐 평생 시어머니 안 보고 산다는 거냐?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엮여 있는 건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이제 엄마 그만 볼래. 나 진짜 결혼식 때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지영이 할머니 보기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 뭐야? 너 지금 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거니? 내가 다 널 위해서 지영이한테 그랬던 거지. 네가 처가덕 못 볼까 봐. 내가 언제 처가덕 바란 적 있어? 그거 다 엄마 욕심이야. 나 진짜 지영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엄마 못 보니 그리 알아. 아니, 아들들이 말년에 진짜 왜 이래? 한 애는 취직도 못하고 나한테 빌붙어 있고 한 애는 지금 나랑 손절하겠다고 하고. 이게 엄마가 뿌린 것들이에요. 남 원망 말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이젠 여기 안 옵니다. 저흰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엄청 욕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 안부를 물어주셨고 혼자 계신 할머니를 본인이 모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로해지셔서 아빠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를 조금씩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아빠를 찾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시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지만 저희는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혔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당신이 왕래는 해야 하지 않아? 나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혈연인데 어떻게 끊겠어? 결혼식 때 진짜 엄마의 끝을 봐서 그런지 진짜 못 보겠더라. 솔직히 그 정도이신 줄 몰랐거든.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랑 결혼한 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미 마음 먹어서 너 상처 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날 생각해줘서. 대신 언제든 어머님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렇게 시댁과 절연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원체 많은 상태였고,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회사를 제외하곤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살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원망만을 한다고 제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작은 아들과의 손절, 그리고 큰아들 앞길을 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도 아들들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워낙 기도 세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지팔 직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마 때문에 나 이러고 사니까 나한테 이제 취직하라 마라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재수 씨한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은 탄탄대로였을 텐데 왜 하필 거기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아휴, 엄마는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내가 그분이 사돈일 줄 알았냐? 진작 나한테 기짐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엄마 얼굴에 방명록을 날려? 이 나쁜 자식!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멈췄겠어요? 아휴, 됐어요. 말을 맙시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래서 늙음하겐 딸이 최고라니까. 아들들 낳아봤자 다 무슬모야. 아유, 내 인생 아주 불쌍해 죽겠어. 몇 년이 흐른 지금 요즘에서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빠한테 완전한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 혼자 계실 할머니 생각에 가장 큰 걱정을 하였는데 그래도 아빠가 계속 본인 어머니 모시듯 챙겨주시니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잘 골랐듯이 아직도 다정한 남자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도 본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한답니다. 초년에 너무 많은 마음의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야 인생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과 다르게 앞으로의 인생은 많이 웃으며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쥐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 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아,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 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 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 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서 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진영 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 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이서 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질 거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쾅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꼴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모는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 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선의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선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그 얼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 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2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